땅뚱 곰밭은 곰밭. 시골에 사는 시골쥐 김학선. 거의 매일 술에 취한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덕분에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린 지 오래. 아버지는 학선에게 허구한 날 술에 취해 소리친다. 쥐는 지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 지 분수에. 분수가 뭔데? 속으로만 불만을 품는 학선이. 지금 되들어봤자 돌아오는 건 주먹질 아니면 잔소리뿐이기 때문이다. 매연이 없는 맑은 공기, 자연에서 언제나 얻을 수 있는 신선한 음식, 아름다운 경치, 몇몇은 시골 생활에서 낭만을 꿈꾸기도 한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살아보면 그 생각은 금방 달아날걸. 일단 이곳은 편의점 하나 없다. 가게 하나 있는데 오후 6시면 두더지 할머니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신다. 그리고 인터넷도 되지 않고 기지국도 없어 스마트폰은 꿈도 못 꾼다. 인터넷을 하려면 면에 있는 PC방까지 가야 하는데 가려면 걸어서 1시간. 물론 거기까지 가는 버스가 한 대 있긴 하지만 이곳은 시골이라 배차 간격은 3시간에 한 대씩이다. 그래도 그 먼 거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니며 세상 물정이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다. 학선이는 생각한다. 난 더 넓은 곳으로 나가야 해. 현지처럼. 5년 전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회색쥐 2마리가 강둑을 걷고 있다. 아직 고등학생인 둘은 커플인 학선이와 현지이다. 갑자기 입을 여는 현지. 답답해. 난 이런 시골에서 내 인생을 썩히지 않을 거야. 나 내일 서울로 떠나려고. 같이 떠나자 학선아. 넌 공부도 잘하니까 너 정도 머리면 서울에서 뭐라도 가능할 거야. 나도 따라가고 싶지만 내가 떠나면 아버지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래,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거지. 꿈틀어는 학선. 다음날 학선이의 집에 급하게 찾아온 현지 엄마. 학선아, 우리 현지 못 봤니? 현지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나버렸다. 날 찾지 마세요. 진심이었구나. 그렇게 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정말로 서울로 떠나버렸다. 그땐 정말 나도 어렸지. 현지는 잘 지내고 있을까? 여전히 매일 술만 퍼마시는 아버지. 오늘은 그 아버지를 무섭게 노려본다. 시외버스에서 내리는 한 명. 빨간 구두에 빨간 원피스와 빨간 코트, 빨간 모자, 빨간 입술. 털은 새하얀 쥐가 내렸다. 다른 동물들은 새하얀 쥐는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선은 한 번에 집중이 되었다. 매연이 없는 맑은 공기. 그 맑은 공기 속에 간간히 섞여있는 장작 타는 냄새와 풀냄새 등등. 오랜만이다. 잠시 추억에 빠져든다. 이곳을 떠날 때만 해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결국 또다시 이곳을 찾을 줄이야. 어쩔 수 없지. 내 꿈을 위해서라면. 어릴 때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온 현지. 저녁을 준비하느라 바빴던 엄마는 현지를 발견하자 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딸을 꼭 안는다. 어서 오렴 현지야.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니? 눈물을 흘리는 엄마. 여태 아무 연락이 없다가 아주 새하얀 지로 변해서 돌아온 현지로 인해 동네는 잠시 시끄러워졌다. 뭐? 현지가 돌아와? 현지에게 찾아간 학선이. 그 예전 촌스럽던 모습은 어디 가고 아주 세련미가 넘치는 미녀쥐가 자신을 반겨주었다. 오랜만이야 학선아. 너무 크게 변해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꼬리 모양이나 귀 모양, 눈매 등은 영락없이 현지였다. 이게 어떻게 된... 잠깐 나가자. 그렇게 마지막으로 현지를 보았던 강둑으로 둘은 향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그리고 너무 예뻐진 것 같은데 이 말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였다. 예전 생각나니? 이번엔 함께 떠나자. 그리곤 시골쥐 학선이에게 갑자기 입을 맞춘다. 얼굴이
머리끝까지 빨개졌다. 이제 아버지를 챙기며 사는 건 그만두고 농사도 그만두고 나랑 떠나자. 서울은 정말 살기 좋은데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로워. 사실 나 너 다시 데려가려고 온 거야. 함께 나랑 가자. 서울 가면 돈도 많이 필요할 텐데 무슨 수로 살게 해. 그러자 현지가 주저하듯 말을 꺼낸다. 너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은 있지? 고개를 끄덕이는 학선. 내가 일하면서 알아낸 대박 정보가 있어. 정말 확실한 정보야. 눈을 빛내며 확신에 찬 현지. 거기에 투자하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어서 다시 벗어나고 싶어. 그래, 언젠간 떠날 거라고 마음먹고 있었고 이제 떠나야 하기도 하고 이젠 절대 다시 놓치지 않을 거야. 그래도 그럼 현지야, 내게 하루만 시간을 줘. 알겠어. 하루 후 현지를 찾은 학선이. 그래, 떠나자. 현지와 함께 떠나기로 결심했다. 집에 돌아와 이것저것 짐을 정리하고 안방에서 집문서를 꺼내 나온다. 오늘은 집안이 고요했다. 그렇게 현지 집 앞으로 찾아가 현지를 기다렸다. 현지의 집도 고요했다. 아마도 엄마를 잘 설득시켰나 보다. 그렇게 둘은 꼭두새벽 첫 차로 서울 가는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렇게 서울에 도착한 두 집. 서울은 정말 자신이 살던 곳과는 딴판이었다.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과 자동차, 그리고 높은 건물들. 편의점 옆에 또 다른 편의점, 그 옆에 또 편의점. 정말 서울은 상상 이상이었다. 현지는 학선이를 데리고 가장 먼저 미용실을 방문했다. 저처럼 아주 하얗게 염색해주세요. 그렇게 학선이는 현지처럼 하얀색 쥐가 되었다. 그리고 옷을 사입히자 말끔하고 멋진 쥐로 변했다. 카페에 가서 커피도 사 마시고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최고급 음식도 사 먹었다. 이거 정말 서울에 오길 잘했잖아. 덩달아 미소를 지으며 흐뭇해하는 현지. 그리고 마지막 행선지. 현지가 말했던 대박 정보에 따라 투자를 하러 갔다. 지금 서울엔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어. 그곳을 웃돈을 주고 빠르게 매입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였다. 그렇게 둘은 현지가 소개해준 부동산 업자를 만나 계약까지 하고 왔다. 자신이 갖고 도망쳐온 집문서까지 내놓으면서 말이다. 현지는 학선이의 목을 감으며 자신만 믿으라고 하였다. 학선이는 얼굴을 붉히며 알겠다고 하였다. 재개발 발표까진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다. 어두워지자 둘은 현지 집으로 향했다.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사는 빌라였는데 그곳에서도 맨 꼭대기층이 현지 집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둘을 막아서는 덩치가 큰 그림자, 고양이였다. 현지는 그 고양이를 보고 꽤 놀라더니 곧바로 한쪽 구석으로 데려간다. 캔디, 너 밀린 집세 언제 다 갚을 거야? 그러면서 학선을 흘끔 쳐다보는 고양이. 살짝 당황하며 쏘아붙이는 현지. 이번이만 잘 처리되면 그깟 집세 금방 갚을 수 있어요. 크크크, 또 호구 하나 물었구만. 학선을 데리고 급하게 올라가는 현지. 어서 가자. 현지 뒤에서 소리치는 집주인 고양이. 설마 아직도 브레멘 그곳에 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지? 놀라는 현지. 닥쳐요. 이번 일만 잘 되면 이 지긋지긋한 곳은 끝이니까. 당분간 둘은 이곳에서 지내기로 하고 둘은 연인처럼 지냈다. 생활비는 현지가 매일 출근하여 충당하고 있었고 그 모습에 학선이도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현지는 곧 부자가 될 건데 뭐하러 그러냐며 편히 쉬라고만 하였다. 현지는 정말 천사다. 그러다가 드디어 재개발 발표하기 전날이 되었고 현지는 학선이와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 요리를 준비했다. 그리고 특별한 술을 준비했다며 술을 꺼내와 술을 따라주었다. 원샷이다. 건배를 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서로의 잔을 다 비우자 현지가 입을 열기 시작한다. 학선이에게 여러 가지로 고마운 점이 많다며 이번 일도 사실 학선이 덕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학선이 내 덕분에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브레멘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좋아했다. 학선은 그런 현지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이제 슬슬 약 기운이 돌 텐데 미안하고 고마워. 놀라는 학선, 미소 짓는 현지. 그러자 갑자기 학선이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아니야, 고마워해야 할 건 오히려 나지. 갑자기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미소를 띄우는 학선. 너 이 녀석 일부러 알면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어딘가로 연락하는 학선. 핸드폰 또 어느새? 원하는 대로 준비해뒀습니다. 그대로 가져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점점 흐려져가는 현지의 의식. 학선이는 생각했다. 내가 여기에서 썩을 물이 아니라고. 난 더 넓은 곳으로 나가야 한다고. 공부도 잘하고 영리했던 학선이는 그 외진 시골에서 아버지에 매여 살면서도 꼬박꼬박 정보를 모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브레멘, 과거에 무엇을 했던 간에 그곳만 들어가면 절대 죄를 묻지 않고 평생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천국 같은 곳.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비싼 입장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다가 현지가 준 대박 정보. 하루만 줘. 현지로부터 하루의 시간을 번 뒤 학선이는 그가 모았던 정보들과 비교하며 조사해보았다. 정말 믿을만했다. 사실 이 정보는 현지가 술집에서 일할 때 자신의 손님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정보였던 것.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떠났던 얘가 외로움 때문에 나를 다시 찾아왔다? 절대 믿지 않았다. 아마 호구가 하나 필요했겠지. 여전히 매일 술만 퍼마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오늘은 무섭게 노려본다. 그날 학선이는 아버지의 술에 농약을 타서 먹이고 그대로 땅에 묻어버렸다. 어차피 자신은 멀리 떠날 거니까. 그렇게 집문서와 함께 현지 집을 찾았다. 고요했다. 아마도 현지 또한 자신과 똑같은 짓을 했을 것이다. 모른 척하고 서울로 향했고 현지와 계약했던 부동사업자를 현지 몰래 다시 찾아갔다. 이런 놈은 다 똑같다. 협박을 하기보단 더 웃돈을 주고 매수하는 것. 역시 예상대로 명의가 모두 현지 앞으로 되어 있었다. 그 명의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흰지처럼 염색한 이유는 뻔했다. 자신이 열심히 정보 수집을 했던 것에 따르면 실험용 쥐를 모으는 집단이 있었다. 하지만 조건은 흰색 쥐. 날 거기에 팔아넘겨 돈도 벌고 완전히 증거를 없애려고 했겠지. 그리고 집주인이 소리쳤던 브레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평소에도 항상 현지를 의심하며 조심히 지내왔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현지가 못 본 사이 서로의 잔을 바꿔놓았다. 그냥 내가 순진하고 순박한 시골쥐일 줄 알았지. 눈동자가 흔들리는 현지. 그래도 내가 일부러 고심 끝에 선별한 곳이야. 이렇게 팔려가면 브레멘 어느 곳에서 실험쥐로 쓰일 거라는 거. 너무 억울해하지는 마. 결국 브레멘에 가긴 가는 거니까. 나도 곧 뒤따라 갈게. 브레멘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 그런 곳에서 이런 실험용 쥐를 사들인다. 흥미롭단 말이야. 학선이의 미소를 마지막으로 눈이 감기는 현지.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토끼. 학생인 것 같은데 학교도 가지 않고 쓸쓸하게 앉아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자. 며칠 전부터 신경 쓰이는 녀석이 있다. 거북이 녀석인데 허구한 날 주변 같은 반 거북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찌질한 녀석이다. 오늘도 역시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놀림을 받고 있었다. 여태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거기에 끼고 말았다.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의 불행은. 응? 웬 토끼가 우리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드는 거지? 야, 니들 몰랐냐?
에? 이 녀석 엄청 빠른 녀석이야. 나보다도 더. 뭐지? 어쩌자고 저런 거짓말을. 그때 토끼가 거북을 향해 몰래 살짝 눈을 한쪽 찡긋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 너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주자. 이렇게 하자. 현재 우리 위치가 이곳이니까 저기 교문을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 밖에 있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먼저 사오는 동물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렇게 경기를 시작하게 된 둘. 거북이는 분명 토끼가 자신을 괴롭히는 거라 생각했다. 이제 토끼반 애들까지 날 괴롭히는구나. 토끼가 출발선에서 속삭인다. 교문 밖까지만 죽을 힘을 다해 뛰어. 마지못해 대답하는 거북이. 달리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북이는 벌써 헤헷거린다. 뭐야, 벌써 헤헷거려? 속도 조절 잘해야겠다. 교문 안 보이는 곳까지만 가면 그땐 그렇게 교문 밖으로 나온 둘. 거북이는 아직도 숨을 헐떡이느라 정신이 없다. 잠깐 쉬고 있어라. 몸을 살짝 푸는가 싶더니 엄청난 속도로 거북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토끼. 헉, 저렇게 빨라? 역시 날 놀린 건가? 뭔가 분하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거북이. 거북이 편의점. 이곳이군. 이 음료수로 주세요. 삑. 감사합니다. 계산하자마자 물건을 들고 사라지는 토끼. 와, 토끼 겁나 빠르네. 그렇게 거북이 앞에 순식간에 다시 나타난 토끼. 척. 그리고 거북이에게 음료수를 내미는 토끼. 받아서 먼저 가. 놀라는 거북이. 도대체 왜 나 같은 놈에게. 이제부터 당당하게 살아. 나 좀 멋진 듯. 그래. 고맙다. 그렇게 토끼가 준 음료수를 들고 돌아가는 거북이. 기다리고 있던 거북이들은 거북이가 먼저 나타나자 엄청나게 놀라고. 우와. 그리고 순식간에 존경의 눈으로 바뀌는 거북이들. 그 중에 한 녀석은 사인까지 해주라고 한다. 저기 사인 좀 해줄래? 응? 진짜? 당연하잖아. 너는 토끼를 이긴 거북이잖아. 기분이 이상한데? 하지만 기분이 좋아. 그래, 해줄게. 그리고 이 녀석 아버지가 기자시거든? 이 소식을 신문에도 내자. 이건 특종감이야. 좀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거북이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 그리고 뒤이어 나타난 토끼. 와, 역시 엄청 빠르던데 너. 그럼 난 간다. 토끼 별거 없네. 폰만 잔뜩 잡더니. 뒤에서 험담하는 거북이들. 살짝 거슬렸지만 그냥 무시하고 떠난 토끼. 다음날 학교에 나온 토끼는 주변의 공기가 이상해짐을 느낀다. 자신을 보고 수근거리는 동물들. 교실에 들어가자 누군가 신문을 얼굴에 집어던진다. 야, 네가 토끼냐? 와, 토끼의 수치. 뭔데? 다짜고짜 왜 이러는 거야? 그렇게 신문을 본 토끼는 매우 놀란다. 거북이에게 진 토끼의 수치. 네가 토끼 맞냐? 라는 기사들이 보였다. 신문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토끼. 겨우 달리기 시합인데 기사가 났다고? 야, 이게 사실이야? 사실이냐고? 야, 당연히 이건 아니. 갑자기 어제 친구들에게 당하고 있던 거북이가 떠오른다. 자신이 그게 거짓이었다고 말하면 거북이는 아마 곤란해질 것이다. 응, 사실이야. 와, 이런 토끼의 수치 같은 녀석. 그 뒤로 친구들이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도 않고 밥도 혼자 먹게 되었다. 주변 친구들이 자신을 업신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소식이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토끼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건 거짓이고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자신은 거북이에게 진 루저였고 토끼 수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버렸다. 그리고 뉴스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다. 이 뉴스는 너무나도 잘 팔리는 뉴스였으니까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날 또 주변 친구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토끼. 그 옆을 지나가는 거북. 그때 내가 토끼를 한 번에. 둘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흠칫했다.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며 사실대로 말해주거나 제시합을 해주라고 요청했지만 거북이는 지금의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어디 루저가 찌질하게 굴어? 저리 안 가? 바로 휙 돌아가버리는 거북이. 토끼는 절망에 빠졌다. 다음날 등굣길. 토끼는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렸다. 편의점 주인. 그리고 편의점으로 달려가 주인에게 애원한다.
그때 자신이 음료수를 사갔는데 기억나지 않냐고 물어본다. 잠깐 편의점 주인의 눈이 흔들렸지만 이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때 아마도 거북이가 음료수를 빠르게 사간 것 같다고 말한다. 토끼는 말도 안 되를 중얼거리며 편의점 문을 나섰다. 편의점 주인의 손엔 토끼와 거북이의 기사가 실린 신문이 들려 있었다. 힘없이 나와 도로 위에 벤치에 앉는 토끼. 학교에 등교할 생각도 하지 않고 힘없이 앉아 옆에 놓여있는 신문을 집어든다. 여전히 토끼를 이긴 거북이라는 기사에 거북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겨우 달리기 시합 하나로 이렇게 뉴스가 쏟아질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자신이 폐인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때 그 거북이 녀석을 도와주지 말았어야 했나? 이제 편해지고 싶다. 주변에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달려오는 차에 몸을 던지는 다음날 기사가 났다.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버린 어리석은 토끼라고. 그 기사를 보며 커다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웃고 있는 토끼. 옛날 중국 절강상의 구주에서는 사람들이 해가 지기 시작하면 집으로 돌아가기 바빴다. 구주에서 돌아다니는 삼괴, 3마리의 요괴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삼괴가 나타나지 않았다. 누군가에 의해 완전히 퇴치를 당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었다. 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어미오리가 정성스레 알을 품고 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알의 부활을 기다렸고 어느 날 알이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오리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다. 툭툭 아기가 나오기 위해 발버둥 친다. 알을 깨려고 노력했지만 깨지지도 않고 숨을 쉬기에 답답하다. 몇 번을 알의 벽에 부리를 부딪힌 뒤에야 세상을 볼 수 있었다. 엄마다. 자신이 맨 마지막에 알을 깨고 나왔나 보다. 형제들은 총 4마리, 자신을 포함하여 5형제였다. 자신이 맨 마지막에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막내가 되었다. 그런데 엄마만 사랑스럽게 봐줄 뿐 자신을 바라보는 형제들의 표정이 이상하다. 태어나 바라본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런데 자신을 유난히도 괴롭히는 형제들. 나도 부리와 깃털이 있는데 자신들보다 못생기고 특이한 눈을 가졌다고 자꾸만 부리로 쪼고 괴롭혔다. 그리고 비웃었다. 어느 날 형제들의 괴롭힘을 참기 힘들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밀려나오며 울음소리를 내고 싶었는데 왠지 이상하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꾹 참았다. 언제나 나를 사랑 가득히 품어주는 엄마 때문에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다. 누군가가 노래하는 꿈이었다. 아마도 그는 노래하는 걸 무척 좋아했었나 보다. 누구지? 그날 또 형제들의 괴롭힘을 피해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2발로 걸어다니고 이상한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다니는 존재가 쳐들어왔다. 그 날카로운 도구에 주변 오리들은 죽임을 당했고 자신에게 날아오는 도구를 엄마가 대신 맞아 엄마가 죽어버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오는 울음소리가 또 한 번 뿜어져 나오려고 한다. 지금까진 잘 참아왔는데 이번엔 참을 수가 없다. 유일하게 나를 아껴준 엄마가 내 앞에서 목숨을 잃었으니까.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오는 분노의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아주 크고 길게 한껏 뿜어내었다. 그러자 우리를 사냥하던 인간들의 눈이 뒤집어지고 거품을 물었으며 피를 토하고 순식간에 별다른 저항도 못해보고 모두 거꾸러져 즉사해버렸다. 우리를 잡으러 왔던 인간들을 물리친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형제들마저 눈, 귀, 부리 등 모든 구멍에서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시체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린다. 그때 뒤에서 무언가 그리운 목소리가 들렸다. 뭐야, 여기 있었구나. 너를 한참을 찾았다고. 우리가 배치되고 각자 근처에서 환생한 모양이야. 이건 너 작품이구나. 역시 여전히 화끈하구나. 너의 울음소리를 듣고 한 번에 찾아왔다. 어서 돌아가자, 우리 고향으로. 그들은 구주 3괴 중 2요괴. 하나는 큰 뿔을 가진 요괴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며 인간을 사냥했고 다른 하나는 무명천의 모양의 요괴로
연못가에 있다가 자신을 주운 사람을 연못으로 끌고 들어가 익사시켰다. 엄마 오리를 안고 있는 요괴를 보고 한마디 한다. 너 설마 여기서 오리운에 내고 있었던 건 아니지? 하긴 나도 기억이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말이야. 말없이 그들을 따라 나서는 미운 오리 새끼, 아니 구주 3괴 중 하나. 거기에 가면 인간들이 참 많겠지. 그럼 마음껏 사냥해주마. 인간에 대한 징후를 불태우는 3괴였다. 여기 3괴 중 마지막 요괴. 그 울음소리를 들은 자들은 모든 구멍에서 피가 나서 죽었다고 한다. 창문을 열어다오, 창문을 열어다오.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는 한량 배짱이. 무더운 여름날 오늘도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개미들. 그런 개미들을 보며 비웃는 배짱이. 어휴, 이렇게 더운 날까지 너흰 일만 하고 살고 있냐? 편하게 좀 살아. 크크크크. 한 개미가 그런 배짱이를 보고 발끈했지만 옆에 있던 개미가 말린다. 됐어, 놔둬.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테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제 할 일에 다시 열중하는 개미들. 그렇게 개미는 겨울이 오기 전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렇게 겨울이 왔고 주변엔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모두 다 사라졌다. 배짱이는 며칠째 먹지도 못하고 쫄쫄 굶고 있었다. 겨우 얼지 않은 연못가에서 목만 축이며 물로만 배를 채우며 살았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야. 그 더운 날에도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이 떠올랐다. 그 녀석들 집엔 먹을 게 많겠지? 가자. 결국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개미집으로 향하는 배짱이. 여긴가? 그때 좀 덜 놀릴걸. 모르겠다. 배고파 죽겠어. 무슨 일이야? 저기 미안한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은 배짱이. 먹을 것 좀 줄래? 그 대신 내가 노래를 불러줄게. 맨입으로 먹겠다는 건 아니야. 그래, 딱해 보이기도 하고. 들어와라. 다음부턴 너도 그렇게 놀기만 하지 말고 일도 좀 하고 그래. 화색이 도는 배짱이. 고마워. 그렇게 개미굴로 따라 들어가고 개미집의 문은 굳게 닫힌다. 개미집으로 들어선 배짱이는 자신을 바라보는 묘한 눈빛을 보고 불안했다. 째냐? 아, 응. 꼬로록. 그 불안까지도 이기는 배고픔이었다. 따라 들어간 배짱이는 제법 커다란 방에 도착했다. 이 방은 엄청 넓네. 저기 큰데 먹이는. 아무 말 않는 개미. 갑자기 어두워지며 나타난 수많은 개미들은 옆에 숨어있던 개미가 먼저 배짱이를 밀기 시작했고 연이어 다른 수많은 개미들이 달려들었다. 흔적도 남지 않은 배짱이. 옷까지만 널브러져 있다. 제발로 이렇게 먹이가 찾아올 줄이야. 올겨울은 든든하구먼. 겨울이 지나고 봄. 개미가 나왔다. 아니, 개미떼들이 나왔다. 기나긴 개미떼들의 행렬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그곳은 연못가. 멈추지 않고 앞에 선 개미부터 물속으로 뛰어든다. 죽은 개미 몸속에서 기어나오는 무언가. 연가시. 어떻게 된 일일까? 배가 고팠던 배짱이가 물을 마실 때 배짱이의 내장에 연가시의 유충들이 가득 기생하기 시작했다. 그 후 배짱이는 개미에게 먹히고 연가시는 개미들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랐던 것이다. 연가시는 곤충에 기생하여 다 자란 후 물가로 유인하여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잔혹동화 장인 일상 공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짱이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배짱이처럼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갑시다. 화이팅! 구독, 좋아요 꼭꼭 해주세요.